안녕하세요. 아뚜야담에 찾아와 주신 귀한 인연 감사드립니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도 원망 대신 덕을 쌓으며 수놓던 자수 속에 감춰있던 피의 진실이 마침내 하늘의 뜻으로 드러나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복없는 년, 내년이 우리 집안에 화를 불러왔구나. 충청도의 작은 고을, 윤씨 집안에 곡소리가 울려 퍼지던 날이었습니다.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44세 시어머니 월선이 들어섰지요.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매는 며느리를 향해 날카롭게 좁혀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21살의 젊은 여인 명옥이 남편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수위에 쌓인 남편 윤세진은 이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지요. 윤세진은 관청의 서리로 청렴하게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차디찬 옥사에서 억울하게 숨을 거두었지요. 명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으나 소리내어 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월선은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다시 소리쳤습니다. 24밖에 안 된 내 귀한 아들이 옥사하다니 며느리인 내가 복이 없어서 이 집안의 재앙을 부른 것이다. 명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족하여 서방님을 지켜드리지 못하였습니다. 허나 하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서방님은 잘못이 없으셨습니다. 월선은 며느리의 말을 듣고도 귀를 막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진실보다 체면이 중하였지요. 과부가 된 여인이 이 집에 머물면 온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겠느냐. 당장 짐을 싸서 나가거라. 명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차가운 손을 한번 쓰다듬고는 천천히 일어섰지요. 월선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두려웠고 며느리가 집에 머물면 자신의 얼굴에 먹칠이 된다 여겼습니다. 명옥은 남편의 시신에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와 자신의 작은 방으로 향하였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명옥은 작은 보따리에 옷가지 몇 벌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유품 상자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시집 올 때 가져온 자수 도구도 함께 챙겼지요.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그녀는 이 집에서 남편과의 좋았던 추억을 마지막으로 떠올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으나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서방님, 저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서방님의 억울함을 하늘이 아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른 새벽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명옥은 보따리를 등에 지고 윤씨 집 대문을 나섰지요. 그녀의 발자국이 하얀 눈밭 위에 외롭게 찍혔습니다. 명옥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마을 끝자락의 작은 빈집이었지요. 그렇게 명옥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허나 그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의 손끝에서 피어날 복의 무늬가 훗날 하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낼 것임을 말입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그녀의 뒷모습은 점점 하얀 세상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명옥이 도착한 빈집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보따리를 내려놓고 방 안을 둘러보았지요. 벽은 금이 가 있었고 창호지는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허나 명옥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지붕만 있어도 감사한 일이었지요. 그녀는 먼저 바닥을 쓸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풀어 옷가지를 개켜 한쪽에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유품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 앞에 놓았지요. 급히 내쫓기는 바람에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상자였습니다.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쫓겨난 터라 남편이 남긴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였지요. 명옥은 한참을 그 상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남편이 쓰던 붓 한 자루와 벼루, 그리고 작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명옥은 떨리는 손으로 그 보자기를 집어들었지요.
남편이 평소 품에 지니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얇은 흰 천 한 장이 나타났습니다. 그 천 위에는 붉은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명옥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피였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피로 쓴 글씨였지요. 촛불을 가까이 가져가 천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글씨는 떨리는 손으로 쓴 듯 삐뚤삐뚤하였으나 그 뜻만은 분명하였습니다. 계유년 3월 열나흔날 박상구가 세금 300냥을 빼돌렸다. 나는 이를 고발하려다 영모로 몰렸다. 나는 결백하다. 하늘이 진실을 안다. 명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천 위로 떨어져 붉은 자국을 적셨지요.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결백을 외쳤던 것입니다. 옥사 안 어두운 곳에서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외침을 피로 남긴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서가 아니라 명백하게 진실을 밝히는 증거였습니다. 서방님, 명옥은 그 천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남편의 체온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 혈서에는 남편의 혼이 남아있는 듯하였습니다. 명옥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깜빡이고 밤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어왔습니다. 한참 후 명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만이 아니라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지요. 그녀는 혈서를 다시 펼쳐놓고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글씨는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남편의 마음은 깨끗하였습니다. 명옥은 작은 다짐을 하였습니다. 서방님, 저는 이 피를 원망으로 덮지 않겠습니다. 제 손으로 진실을 꿰매어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사대부 집안의 외동딸로 자라며 어릴 적부터 자수를 배워 꽃과 나비를 곱게 수놓는 솜씨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이제 그 손끝으로 남편의 혼을 위로하고 하늘을 향한 기도를 짓겠다 마음먹었습니다. 명옥은 보따리에서 자수 도구를 꺼냈습니다. 바늘과 실 그리고 작은 자수틀이었지요. 그녀는 혈서를 자수틀에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천을 자세히 살펴보니 피가 스며든 자리마다 남편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 하였습니다. 이 피 위에 꽃을 피워드리겠습니다. 서방님의 결백이 언젠가는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명옥은 실을 바늘에 꿰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첫 바늘을 떴지요. 붉은 글씨를 덮듯 그러나 가리지 않듯 은은한 무늬가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명옥은 밤마다 바늘을 놓았습니다. 낮에는 생계를 위해 다른 천에도 자수를 놓았습니다. 꽃과 나비, 산과 물을 수놓아 이웃에 팔아 쌀과 반찬거리를 마련하였지요. 허나 밤이 되면 오직 남편의 혈서만을 위해 바늘을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하였습니다. 명옥은 자수틀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하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지요. 남편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위로였습니다. 그렇게 명옥의 바느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수가 아니었습니다. 슬픔과 사랑, 그리고 하늘을 향한 기도가 한 땀 한 땀 새겨지고 있었지요. 명옥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바느질이 훗날 하늘의 뜻을 드러낼 것임을 말입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갔습니다. 명옥은 빈집에서 홀로 지내며 낮에는 생계를 위한 자수를, 밤에는 남편의 혈서 위에 자수를 놓았습니다. 먹을 쌀이 떨어져도 촛불을 살 기름이 없어도 그녀의 손은 쉬지 않았지요. 이웃집 빨래를 해주거나 밭일을 거들어 끼니를 얻었고 틈틈이 만든 자수를 팔아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명옥이 만든 자수는 마을에서 소문이 났지요. 사람들은 그녀의 손끝에서 나온 자수를 보며 감탄하였습니다. 꽃과 나비, 학과 소나무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웃 안악이 명옥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작은 밥그릇을 들고 있었지요. 과부댁, 저녁은 드셨소? 명옥은 자수틀에서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안악은 방 안으로 들어와 벽에 걸린 자수들을 보고는
입을 벌렸습니다. 매화가 핀 자수, 학이 날아오르는 자수, 달밤에 소나무가 서 있는 자수까지 하나하나가 모두 아름다웠습니다. 이게 무슨 솜씨요? 이 고을에서 이런 자수는 본 적이 없소이다. 명옥은 조용히 대답하였습니다. 손끝에 기도입니다. 안학은 고개를 끄덕이며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인 복 없다 했지만 손끝에는 하늘의 복이 깃들어 있구나. 그 말은 곧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명옥의 집을 찾아와 자수를 사갔지요. 어떤 이는 감탄하였고 어떤 이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허나 모두가 인정하는 것은 그 자수에 범상치 않은 기운이 담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명옥은 남편의 혈서 위에 놓던 자수를 마침내 완성하였습니다. 두 마리의 학이 서로를 감싸듯 날개를 펴고 그 주위로 매화꽃이 피어났습니다. 자세히 보면 중앙에 인자 하나가 은은하게 보였지요. 참을 인 견딜 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 자수 아래로 희미한 붉은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명옥은 그 자수를 방 한쪽에 조심스럽게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수들을 만들어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남편의 혈서가 담긴 자수는 결코 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팔 수 없는 것이었지요. 어느 날 마을 어귀에 큰 장이 섰습니다. 명옥은 그동안 만든 자수 몇 점을 보자기에 싸서 장터로 나갔습니다. 자수를 팔아 쌀을 사고 실과 천을 사야 했지요. 그녀는 장터 한쪽에 자리를 잡고 자수를 펼쳐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자수를 본 이들은 모두 감탄하였지요. 어떤 이는 값을 물었고 어떤 이는 그저 구경만 하였습니다. 명옥은 정직하게 값을 말하였고 자수는 하나씩 팔려나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명옥은 팔던 자수가 거의 다 팔렸음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남은 자수를 거두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번 돈이면 한동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명옥은 집으로 돌아와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는 계속해서 아름다운 무늬가 피어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직과 인내, 그리고 하늘을 향한 기도였지요. 명옥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곧 그녀의 자수가 뜻밖의 인물을 통해 세상으로 나아갈 것임을 말입니다. 그 무렵 상단의 대행수 만중이 이 고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29살의 젊은 나이에 이미 큰 상단을 이끄는 천재 상인으로 이름이 높았지요. 만중은 궁으로 납품할 물품을 찾아 여러 고을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사신 접대용 선물과 궁중 내인들이 사용할 물건들을 수집하는 중이었지요. 그는 이 고을 장터에 들러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터를 거닐던 만중의 눈에 한 여인의 자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물건들과는 달리 그 자수는 유난히 빛났습니다. 연꽃이 피어오르는 그림이었는데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하였지요. 만중은 자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 자수 누가 만든 것이오? 상인이 대답하였습니다. 마을 끝에 사는 과부가 만든 것입니다. 만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오랜 경험으로 좋은 물건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이 자수라면 궁에 납품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었지요. 그 과부의 집이 어디요? 상인은 명옥의 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만중은 즉시 그곳으로 향하였습니다. 마을 끝자락의 작은 빈집, 그곳에서 명옥을 만났습니다. 이 집에 자수 잘하는 부인이 사시오? 명옥이 문을 열었습니다. 만중은 정중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의 미소는 달빛처럼 부드러웠지요. 나는 한양에서 온 상단의 대행수 만중이라 하오. 부인의 자수가 훌륭하다는 소문을 들었소이다. 명옥은 그를 집 안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방 안에는 여러 점의 자수가 걸려 있었습니다. 만중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에 걸린 특별한 자수 하나를 발견하였지요. 두 마리의 학이 서로를 감싸듯 날개를 펴고 그 주위로 매화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만중은 그 자수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금빛 눈동자가 자수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이 자수는 보통 자수가 아니구려. 혹시 파실 수 있겠소? 명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제 손의 기도입니다. 팔 수 없습니다. 만중은 명옥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장사를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런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자수들은 어떻소? 궁으로 납품하고 싶소이다. 명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중은 방 안의 자수 몇 점을 골라 정당한 값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벽에 걸린 특별한 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 자수 아래로 희미한 붉은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만중은 그것을 보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부인, 무례를 무릅쓰고 여쭙겠소. 저 자수에는 무슨 사연이 있소? 명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하였습니다. 제 남편이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옥사하기 전 자신의 피로 마지막 글을 남기셨지요. 저는 그 위에 자수를 놓았습니다. 만중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제야 그 붉은 글씨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혈서 위에 자수를 놓으셨다는 말씀이요? 명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방님은 지주 박상구의 세금 착복을 고발하려다 영모로 몰려 옥사하셨습니다. 그 혈서에는 서방님의 결백이 적혀 있습니다. 만중은 한참을 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수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남편의 마지막 외침이자 아내의 사랑과 기도가 담긴 증거였지요. 부인, 혹시 이 자수를 제가 잠시 빌려갈 수 있겠소? 궁에 계신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소이다. 반드시 돌려드리겠소. 명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 이것이 하늘의 뜻인 것 같았습니다. 하늘의 뜻이라면 가져가십시오. 이 자수가 진실을 밝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만중은 자수를 정중히 받아 품에 안았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평생 물건을 옮겼지. 하지만 오늘은 복을 옮기는구먼. 그날 이후 만중은 명옥의 자수를 정기적으로 사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정당한 값을 주었습니다. 젊고 총명한 상인이 한 여인의 고든 마음을 보고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욕심으로 시작된 일이 어느새 하늘의 뜻을 옮기는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중은 명옥의 특별한 자수를 품에 안고 한양으로 향하였습니다. 충청도에서 한양까지는 나흘 길이었지요. 그는 말을 타고 달렸고 밤에는 주막에서 쉬었습니다. 그러나 잠자리에 들기 전 그는 항상 그 자수를 꺼내 촛불 아래에서 들여다보았습니다. 볼수록 신묘한 자수였습니다. 두 마리의 학이 서로를 감싸듯 날개를 펴고 그 주위로 매화꽃이 피어났습니다. 중앙에는 인자 하나가 은은하게 보였지요. 참을 인 견딜 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햇빛이나 촛불을 비추면 자수 아래로 붉은 글씨가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만중은 명옥에게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억울하게 옥사한 남편의 혈서,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아내의 기도. 나흘 후 만중은 한양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는 곧장 궁궐로 향하였습니다. 사신 접대를 담당하는 관리들에게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서였지요. 만중은 여러 물건과 함께 명옥의 자수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때 역관 운채가 물품을 감정하러 왔습니다. 운채는 만중이 가져온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수들을 펼쳐보았지요. 모두 훌륭한 솜씨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자수를 펼치는 순간 운채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두 마리의 학이 서로를 감싸듯 날개를 펴고 그 주위로 매화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운채는 자수를 창가로 가져가 햇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 순간 자수 아래로 붉은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운채는 천천히 그 글씨를 읽었습니다. 기윤년 3월 열나흔날 박상구가 세금을 빼돌렸다는 내용과 이를 고발하려다
영모로 몰렸다는 호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깊고 고요한 눈빛이 자수 위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운채가 만중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이건 여인의 자수가 아니라 하늘이 쓴 글이오. 이 자수는 어디서 구한 것이오? 만중이 대답하였습니다. 충청도의 한 과부에게서 빌려온 것입니다. 운채가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소? 만중은 명옥에게 들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억울하게 옥사한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혈서 위에 아내가 기도를 담아 자수를 놓았다는 이야기였지요. 운채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사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자수는 궁으로 올려야 하오. 억울한 혼의 호소가 담겨 있소. 만중이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나도 그 뜻으로 이곳에 가져온 것이오. 만중은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물건을 옮긴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운채는 그 자수를 정중히 받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궁중의 후궁 매화에게 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매화는 운채가 문물 교류 업무를 통해 알고 지낸 궁중의 후궁이었습니다. 며칠 후 운채는 궁궐로 자수를 보냈습니다. 매화에게 전해달라는 편지와 함께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자수는 충청도의 한 과부가 만든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남편을 위해 기도를 담아 수놓았다 하니 마마께서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장의 천이 이제 한 여인의 복이자 하늘의 증언이 되어 왕의 눈앞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운채는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의 뜻이 마침내 드러나는구나. 매화는 자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21살의 젊은 후궁이었습니다. 궁중에서도 특히 예술을 사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요. 그녀는 시와 그림, 자수의 조예가 깊었고 아름다운 것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임금께서도 그녀의 예술적 안목을 높이 사셨지요. 매화는 자신의 처소로 돌아와 자수를 펼쳤습니다. 첫눈에 매화는 그 자수에 매료되었습니다. 학의 날개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듯하였고 매화꽃의 꽃잎은 마치 지금 막 피어난 것처럼 생생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수를 창가로 가져가 햇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 순간 매화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햇빛이 자수를 비추자 그 아래로 붉은 글씨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매화는 천천히 그 글씨를 읽었습니다. 날짜, 제목, 그리고 결백을 호소하는 마지막 외침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수가 아니구나. 죽은 이의 혼이 하늘을 향해 쓴 글이로구나. 매화는 한참을 그 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떤 여인이 이토록 슬픈 사연을 아름다운 무늬로 승화시켰을까요? 그 인내와 사랑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매화는 결심하였습니다. 이 자수를 임금께 보여드려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저녁 매화는 자수를 품에 안고 임금의 처소로 향하였습니다. 임금께서는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매화가 들어서자 임금께서는 미소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그래, 매화, 무슨 일로 짐을 찾았느냐? 매화는 자수를 펼쳐 보이며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전하, 이 자수를 보아주시옵소서. 이 안에 억울한 혼의 호소가 담겨 있사옵니다. 임금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촛불 아래에서 천천히 살펴보셨지요. 그 순간 임금의 얼굴빛이 변하였습니다. 촛불에 비친 자수 아래로 붉은 글씨가 또렷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임금께서는 촛불을 더 가까이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자수 아래로 떠오른 붉은 글씨를 다시 한번 읽으셨지요. 기유년 3월 열나흔날 박상구가 세금을 빼돌렸다는 내용과 이를 고발하려다 영모로 몰렸다는 호소가 또렷하였습니다. 계유년 3월이라면 7년 전의 일이로다. 임금께서는 자수를 내려놓으시고 매화를 바라보셨습니다. 이 자수를 누가 바쳤느냐? 매화는 공손히 대답하였습니다. 역관 운채라는 자가 보내왔사옵니다. 충청도에서 한 과부가 만든 것이라 하였사옵니다.
임금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고 내관을 불러 명하셨습니다. 당장 의금부에 전교하라. 계유년 3월 충청도에서 영모로 몰려 옥사한 자가 있는지 조사하라. 그리고 박상구라는 자의 행적도 함께 살피도록 하라. 분부 받들겠사옵니다. 내관이 물러가고 임금께서는 다시 자수를 바라보셨습니다. 두 마리의 학이 서로를 감싸고 그 중앙에 인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참을 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과 인내로 이 문의를 완성하였을까요? 하늘이 이 여인의 손을 빌려 정의를 전하시는구나. 사흘이 지났습니다. 의금부에서 조사 결과를 올렸습니다. 계유년 3월 충청도 고을에서 관청설이 윤세진이라는 자가 영모 혐의로 옥사하였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고을의 지주 박상구는 지금도 그 고을에 살며 큰 부를 누리고 있었지요. 임금께서는 충청도 관찰사에게 밀서를 보내셨습니다. 박상구의 장부를 조사하고 당시 사건의 전말을 다시 살피라는 명이었습니다. 관찰사는 즉시 관리들을 보내 박상구의 집을 조사하였습니다. 박상구의 집 곳간에서 장부가 나왔습니다. 계유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거래가 적혀 있었지요. 관리들이 장부를 뒤지던 중 한 관리가 소리쳤습니다. 여기 있소. 계유년 3월 세금 300냥을 빼돌린 기록이 있소. 장부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서 거둔 세금 300냥을 박상구가 사사로이 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알아차린 설이 윤세진을 제거하기 위해 관찰사의 아전과 결탁하여 연모 누명을 씌웠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하늘의 뜻이 드디어 임금께 전해진 순간이었습니다. 박상구는 즉시 잡혀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임금께서는 친히 그를 문초하셨지요. 박상구는 처음에는 부인하였으나 증거가 명백하자 결국 모든 것을 자백하였습니다.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윤세진은 결백하였사옵니다. 임금께서는 노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도 7년을 떳떳이 살았으니 하늘이 어찌 용서하겠느냐. 박상구는 귀양을 보내고 빼돌린 재산은 모두 거두어 백성에게 돌리도록 하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박상구는 끌려나갔습니다. 임금께서는 다시 자수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름다운 무늬 속에 숨겨진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윤세진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의 아내를 궁으로 불러오도록 하라. 하늘이 이 여인을 통해 정의를 밝히셨으니 짐 또한 하늘의 뜻을 따르리라. 임금의 명이 내려졌습니다. 관리들은 즉시 충청도로 향하였습니다. 명옥을 찾아 궁으로 모셔오기 위해서였지요. 며칠 후 명옥은 여느 때처럼 자수를 놓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와 자수틀을 비추고 있었지요. 그때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옥은 바늘을 내려놓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관복을 입은 관리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명옥은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 집에 윤세진의 아내 명옥이 사오. 명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관리는 공손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주상 전하께서 부르시옵니다. 준비하여 함께 한양으로 올라가시옵소서. 명옥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관리는 명옥의 당황한 얼굴을 보고 설명하였습니다. 부인께서 만드신 자수가 궁에 전해졌사옵니다. 그 자수 속에 담긴 진실로 인해 윤세진 나리의 억울함이 밝혀졌사옵니다. 명옥은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7년을 참고 기다린 세월이었습니다. 남편의 결백이 드러났다는 말에 그녀는 무릎이 꺾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보고 계셨구나. 하늘이. 관리들은 명옥이 진정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명옥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짐을 챙겨 관리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사흘 후 명옥은 한양에 도착하였습니다. 관리들은 명옥을 궁궐 근처의 한 집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옷을 내어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명옥은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붉은 기둥과 푸른 기와가 햇살에 빛났습니다. 명옥은 떨리는 마음으로 관리들을 따라 걸었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넓은 전각 앞에 이르렀습니다. 엎드리옵소서. 명옥은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댔습니다. 얼마 후 위엄 있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명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임금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붉은 골룡포를 입으신 임금의 얼굴은 자비로웠습니다. 그대가 만든 자수 덕분에 억울한 혼이 풀렸노라. 그대의 남편 윤세진은 결백하였고 오히려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한 자였도다. 명옥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임금께서는 내관에게 명하셨습니다. 금덩이 10량과 논 5마지기를 하사하라. 그리고 윤세진의 억울함을 풀고 그의 이름을 깨끗이 회복시키도록 하라. 분부 받들겠사옵니다. 임금께서는 다시 명옥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대는 원망하지 않고 참았으며 미움 대신 기도를 택하였도다. 하늘이 그대의 덕을 보시고 복을 내리신 것이니 이제는 편안히 살아가거라. 명옥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7년간의 슬픔과 인내가 마침내 빛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명옥은 금덩이와 임금의 하사품을 받아 다시 충청도로 향하였습니다. 한양에서 고향까지는 나을 길이었지요. 관리들이 함께 동행하여 그녀를 안전하게 모셔다 주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명옥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저것 보게 명옥 아니신가? 궁에 다녀왔다더니 과연 달라 보이는구만. 명옥은 예전에 살던 빈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임금께 받은 금덩이로 마을 안쪽에 괜찮은 집 한 채를 샀습니다. 명옥은 그 집의 짐을 풀고 남편의 혈서가 새겨진 자수를 방 한쪽에 정중히 걸어두었습니다. 이튿날 마을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명옥의 남편이 결백하였고 임금께서 직접 그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하였습니다. 복 없다던 여인이 결국 복을 받았구나. 하늘은 참으로 선한 일을 저버리지 않으시는구나. 그 소식은 곧 월선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7년 전 며느리를 내쫓았던 그녀는 그동안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명옥이 임금께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월선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결백한 며느리를 내쫓고 월선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체면만 생각하고 진실은 보지 못하였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정하고 명옥이 사는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월선은 명옥의 집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녀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명옥이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습을 본 명옥은 놀랐지만 공손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어찌 오셨습니까? 월선은 명옥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명옥아, 이 늙은이가 죄를 지었구나. 용서해다오. 명옥은 시어머니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월선은 방 안으로 들어와 벽에 걸린 자수를 보았습니다. 2마리의 학과 매화꽃 그리고 그 아래 희미하게 보이는 붉은 글씨였습니다. 월선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죽은 아들에게도 죄를 지었구나. 내가 아들의 결백을 밝혀주었거늘 이 어미는 너를 내쫓았으니 월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명옥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미 지난 일입니다. 하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월선은 명옥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내가 참으로 복 있는 여인이로구나. 원망하지 않고 참았으니 하늘이 너에게 복을 내리셨도다. 명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은 짓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지요. 어머님께서도 이제 편히 지내시옵소서. 그날 밤 2 여인은 오랜만에 함께 밥상을 마주하였습니다. 월선은 7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명옥은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따뜻하게 대해주었지요. 그것이 명옥의 본성이었습니다. 며칠 후 명옥은 남편의 묘를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자수를 펼쳐놓고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서방님, 이제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하늘이 보고 계셨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자수를 스쳤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명옥은 미소 지으며 자수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슬픔 속에 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명옥은 마을에서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수를 놓았고 이웃을 도왔으며 모든 이에게 선하게 대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복부인이라 불렀지요. 복을 가진 부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명옥의 이야기는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억울함을 참고 견디며 원망 대신 기도를 선택한 여인의 이야기였지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말하였습니다. 하늘은 선한 이를 저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허나 다른 이의 전언에 따르면 이 이야기는 또 다르게 전해진다 하더라. 어떤 이는 명옥이 훗날 다시 혼인하여 행복하게 살았다 하고 어떤 이는 그녀가 평생 홀로 살며 자수로 많은 일을 도왔다 하더라. 진실이 무엇이든 한 가지는 분명하였습니다. 복은 짓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 그리고 하늘은 선을 잊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금덩이를 품고 돌아온 며느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억울함을 참고 견디며 원망 대신 기도를 선택한 명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복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지만 그 복을 받을 그릇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임을 말입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인연을 이어가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